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무언가 이제 슬로건이 정치적인 슬로건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실제 성도파의 가담했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또 무산이라는 게 또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해주면 또 크게 소문 나죠. 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처럼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연히 반발심이 터지는 거죠. 그래 우리 어떻게 하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런 썩은 사회를 뒤집어 엎고 청진 평양까지 어떻게 하나 진출하자 이렇게 강령을 내서 했던 것입니다. 김씨 세습을 종결시키자라는 목표로까지 마음을 먹었고 만약에 여차하면 이 사람들이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성공할 수도 있었던 그런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던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 이름은 성도파. 성도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북한 주민들은 그 뭐야? 왜 그 바보 같은 김정은, 김정일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냐? 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성도파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에 증거냐면 왜 북한 주민들이라고 자유를 향한 들끓는 피가 가슴에 없겠냐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무수히 많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 성도파와 관련된 판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중요한 거지. 백성들을 위해서 탐관 우리를 무찌르는 북한판 홍길동이다. 그리고 뭐 북한판 임꺽정이었다. 뭐 갖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만갑에서 최초로 성도파의 모든 것을 낱낱이 취재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꽃제비가 아직도 있어요. 이게 뭐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런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 정진 평양까지 장악하자. 애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성도를 받들겠다고 스스로들 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더 모이고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만갑에서 성도파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 무산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면 이 간첩이에요. 다 아는 성도파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체제를 비판하려던 사건이라서 무산을 떠나서 청진까지 다 소문이 나고 아마 북한 내에서 다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북경북도 내에서는 성도파 모르게 되면 간첩이었어요. 무산만 아니라 워낙에 큰 사건이었고 이 사조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형제도 맺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 사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를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악으로 치부하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이제 저도 그때 취재를 했었습니다만은 되게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특히 군부에 의한 게 많았어요. 소련 푸른제 군사학교 출신들이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반기를 든 거. 그다음에 한북 청진에 이제 육군단 군인들이 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이제 군단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성도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중 봉기의 어떤 씨앗이 약간 이렇게 싹 틀려던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가 다르죠. 여기는 군부나 이런 건 전혀 개입이 안 돼 있고. 북한이 이제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던 시기에 성도파가 결성이 된 건데 시기 자체가 또 이 성도파의 어떤 결성의 어떤 당위가 된 게 아닌가 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의 진짜 제일 힘든 시기. 꽃제비들이 엄청 많아지고 청진역전 앞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죽은 시체들이 쫙 나와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영양시 쪽에서 배만 볼로 가는데 다음날 보면 죽어 있고
공개된 사진이 없어가지고 약간 무슨 뭐 이른바 카드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탕으로 몽타주를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김성도라는 인물은 누구인지 한번 차례차례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집안은 놀랍게도 짜잔, 무산군에서 소문난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다. 아니 그럴 거라고 추측했던 추측이 게 되고 있는 거죠. 키가 훤칠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북한에서 부잣집 아들이 아니면 그런 어떤 신체 조건을 갖추기 쉽지가 않죠. 저 시대가 특히 배급 세대잖아요. 나라에서 안 주다 보니까 다른 애들 그때 다 크지 못했는데 쟤만 키가 특별히 컸어요. 전해지기로는 이 김성도가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돌아온 귀국민 집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형편이 나았죠. 고난 행군 때에도 친인척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김성도 집안에는 먹을 걸 계속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좀 배곰지 않고 거기서 뭐 손꼽히는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삼남 삼녀 중에 김성도는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일단은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 군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대 출신인가 궁금하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김정일 호위 저격 경보부대 출신이었다. 특수부대란 말이죠. 아니 폭풍군단 출신 용길 씨에게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특수부대 중에서 저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부대고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건지. 또 이런 부대가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게 수행 경호 친위대 안에 있는 저격 경호원들이 아니었을까 그쪽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부대면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일반 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입당 자체가 빠르고 제대될 때는 또 대학 졸업증하고 함께 지급되는 거예요. 야, 그럼 크겠다. 북한에서는 그런 병위가 큰 거. 민족간부 후비로 얘는 찍어놓은 거죠. 아니, 고난의 행군 때도 이런 부대는 밥은 제대로 줘요? 엄청나게 고급. 김정은 경호원들이니까. 특종 보도입니다. 저 이만갑이 김성도에 대해서 수소문을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하게 됐습니다. 우와. 우리 성도는 리더십이 강해서 부모가 뭐 이렇게 많이 안 해줘도 학급에서 항상 반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리더십도 강하고 공부도 잘했지요. 그 선생님 말보다는 우리 성도의 말을 더 잘 따르고 체격도 좋고 등치도 좋아서 뭐 못하는 것이 없었죠.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중국에 친척들이 많았어요. 60년대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귀환한 귀국민 집이거든요. 중국에서 뭐 돈도 보내주고 뭐 식량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풍족하게 뭐 살았죠. 우리 어머니가 뭐 길 가다가 꽃제비들도 보고 뭐 아들도 보면 와서 챙겨주기도 하고 성도도 그거를 닮아서 아들을 많이 데려다가 집에서 뭐 보살펴 주고 먹여도 주고. 와, 저 시대에 저렇게 했다는 게 대단하다. 우리 성도가 중학교를 마치고 자강도 김정일 호위 저격 부대에서 또 뽑힌 거예요. 특수부대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강도 높은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낙하하는 훈련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감정제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수 있는 권한도 받았고 그리고 거기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혈서도 쓰기도 했지요.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배급도 받고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나와서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거기서 성도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죠. 성도파는 우리 성도가 결성한 게 아니고 애들이 우리 집에 많이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성도파가 결성이 됐고 말적으로 모인 애들이 한 100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위에도 뭐 수많은 애들이 더 모였으니까. 야, 이게 훤칠해. 네? 부잣집에다가 집안도 좋고 또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또 지원도 오고 해서 어려운 집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들이 따르고 주변에서 모시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본인이 결성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김성대 가족들에게 저희가 직접 이제 증언을 들어보면 성도파의 일원들이 모이는 거의 뭐 만남의 장소가
김성도의 자택이었는데 상당히 그 동네에서 부유했었으니까 한 번 모이면 많게는 한 뭐 100명의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증언들을 해요. 그리고 당시는 뭐 전화기나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김성도의 말 한마디에 일종의 조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긴밀하게 뭐 소식을 전하고 일사불란하게 모였다가 비밀리에 회동을 하고 촥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산 일대에서 100명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김성도를 내세워서 뭔가를 자택에서 은밀하게 모이기도 하고 도모하기도 했고 꿈틀꿈틀했던 어떤 민중 봉기의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이 김성도와 김성도의 집에서 싹 텄던 거죠. 주민들 사이에서 호감이고 실제로 무산 쪽에서는 너무 이 칭찬 일색이 많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만갑에서 수소문한 끝에 아주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도파의 넘버 3 김성도의 왼팔 최측근에서 김성도를 보필했던 인물을 직접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 성도파 3인자. 눈빛이 살아있어. 이야, 되게 살벌하네요. 97년도라는 게 북한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나가고 길바닥에 역전 앞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시체가 줄지어 있고 쌀가마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막 산에다가 막 묻고 막 그랬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조건에서도 간부집만은 더 쌀을 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거는 쌀도 안 주고 그냥 뭐 어디 가서 쌀 배고파서 도둑질해 먹으면 잡아다가 감옥 쳐놓고 그러니까 자연히 반발심이 터지는 거죠. 김정일이가 자기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처먹고 그 어주가 하면은 그때 당시 노래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제기밥 한줌을 두시면서 뭐 제기밥 먹고 어떻게 그렇게 배 나옵니까 그렇게 철갑상어 알을만 먹었겠지. 철갑상어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조직을 결성했던 거예요. 조직을 결성한 집이가 저 성도 누나네 집이거든요. 집이가 되게 크니까 거기서 100명이 다 들어갔어요. 100명 정도 규모 됐다니까요. 100명이 들어가. 집이 얼마나 크길래. 이거 뭐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마당이네. 집 안이 아니라. 처음에 조직할 때 이거 우리 혈수선에서 조직했었거든요. 와, 크다. 지금 혈수소리가 지금 여기 지금 고향 있는데 배신하면은 다 죽는다. 혈수를 쓰고 그거 해서 그다 술에다 싸서 술 한 잔씩 마시면서 그다음 거기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김성도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조직을 결성했던 거예요. 어찌되건 이 성도, 김성도라는 인물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도파를 결성한 후에 성도파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소한 밥은 굶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성도파가 활동했던 무산 지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제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도파의 넘버 3였던 허철호 씨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7년도 이때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합법적인 장마당에 가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장사했거든요. 먹고 살려고. 맞지. 엄청 많았지. 두밥, 인조밥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한 소래 팔아야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그걸 뺏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굶겠습니까? 그러니까 굶으니까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모른 척하면서 그냥 겨울에는 그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도 알면 안 되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도학 애들을 때리고 그걸 찾아가서 주고 또 그렇게. 와. 뿌듯한 일도 좀 했죠. 그래서 뭐 큰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무산이라는 게 또 누구나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해주면 또 크게 소문 나지요. 또 뭐 아주 보하는 애들이 맞았단다. 또 이리 소문도 크게 나거든요. 또. 잡으러 오죠. 예, 잡으러 오는 거 그냥 도망쳐요. 산에 막 올라가고 그때는 북한이라는 게 그때는 산에 가면은 농사 지어요. 저기 완전 깊은 산골에 산을 읽어가지고 도로를 다 읽어가지고 거기다 밭을 만들어서 집을 먹거든요. 그래 거기 산에 올라가서 막 한 달씩 막 숨어 살고 막 그랬거든요. 서민들은 저희들 보고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 진짜 어른이 있으면 삼촌 저거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막 뛰어와서 도움을 청하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 전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거기 이게 소문이 나게 된 거죠. 너무 고마워하죠. 응원 정도가 아니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비록 없는 살림이라도 술에다가 김치라도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제일 서민들 완전 서민들 그 간부집 사실들은 그런 애들은 완전 저들은 저거 다 죽여야 한다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저거 다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이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다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워낙 고난행군 때 사람들이 배급도 안 나오고 다 굶어 죽어가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그 장마당을 단속해야 할 보위부들도 그냥 눈 감고 장사하게 해주고 그랬던 때였거든요. 장마당에서 안전원이나 뭐 이제 귀찰 때가 상인들 내쫓고 물건 뺏으려고 하면 성도파가 가서 막아주기도 하고 뺏긴 물건 다시 되찾아 주기도 하고 쫓아올라고 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 역할을 그 무산 일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무산하면 또 어디랑 가깝습니까? 중국이랑 가깝죠. 그래서 은희 아버지가 밀수도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도파 멤버들 몇 명도 이 밀수를 잘했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보세요. 영웅이다라는 어떤 민중들의 칭호가 나오려면 나눠줘야 돼요. 그 밀수로 해서 번 돈을 성도파 자기네들끼리 먹고 논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 형편 안 좋은 사람들한테 수익 일부를 이렇게 나눠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성도파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성도가 되는 거네 그냥. 그렇죠.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런 뭐 안전원이나 사회 단속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그때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이 국가라는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뿔뿔뿔 여기저기서 성도파 같은 저항의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성도를 받들자. 아 이거 한다. 와 이거는 애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성도를 받들겠다고 스스로들 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혈서를 썼죠. 그 소도를 받들자고 혈서를 썼죠. 피를 가지고 이걸 손에다가 혈서를 쓴 거죠. 김성도 만세를 외치면서 받들어서 그냥 우리 목표를 이루자. 그래서 그랬죠. 북한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위험하죠. 받들자라는 표현은 장군님, 내 부모도 아니야. 북한에서 받들다라는 표현은 장군님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일한테만 쓰는 거죠. 근데 그걸 김성도에게 썼다는 건 이건 반체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이거를 들은 이상 잡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엄청난 위협 그쵸. 요소인데 보위부 같은 국가기관에서 가만 놔뒀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위부에서 전혀 몰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고 있었는데 보위부에서 취급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활약적으로 좀 움직이느냐, 야네가 어떻게 커지느냐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무슨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야네를 조사를 한다든지 야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멀리서 지켜봤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좀 사이즈가 커서 커지길 잡아야. 그렇죠. 작은 거 잡으면 성과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사회를 위협할 조직은 아니고 그냥 동네 의협심 있는 애들 몇 명이 그냥 장마당에서 좀 그런 놀이 하는 것 같은데 좀 항상 지켜보자 이 정도. 보이부 출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왜 그때 잡지 않았냐? 아니 돼지고기들 살 키워야 뭐 맛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는 게. 그리고 또 성도파가
하다가 이제 안전원이나 보이지도원들이 가만 냅뒀던 이유가 처음에는 안전원들이나 보이지도원들의 그 뭐예요 뒷조사까지 해가지고 그 빌미까지 무언가 누구한테 가서 삥 뜯었다더라 이런 것까지 알고 얘네가 역으로 위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도파에 있는 그 친구들 중에 여럿이 보이지도원 자녀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처음에는 건드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실제로 저희 이만갑 측에서 그 김성도 씨의 가족을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전부에서는 눈에 가시. 근데 너 한 번만 걸려라. 제대로 걸리면 너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성도파는 아직도 큰일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성도파의 슬로건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야, 좀 먹고 살자. 특히 무산 지역 주민들, 서민들 장사 좀 하게 해줘라. 우리가 좀 지역 내에 뭐 안전대 역할을 좀 하자. 그 정도였는데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예요. 고난의 행군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 따지고 타고 들어가 보면 저 김정일까지 문제 인식이 도달하게 된 거죠.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한테 희망이 그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의식까지 성도파가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파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무언가 이제 슬로건이 정치적인 슬로건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실제 성도파의 가담했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산이라는 게 또 워낙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해주면 또 크게 소문 나죠. 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 전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연히 반발심이 터지는 거죠. 그래 우리 어떻게 하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런 썩은 사회를 뒤집어 엎고 청진 평양까지 어떻게 하나 진출하자 이렇게 강령을 내서 했던 것입니다. 장악?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까지 꿈꾸게 된 거죠. 성도파 시작이 한 100여 명이었는데 평양 장악하자, 무산을 넘어서 청진으로 가자라는 슬로건이 나왔을 때 성도파 일원이 한 수백 명에 달했다. 쫙 불어나기 시작한 거고 사실은 지역에서 이 정도 조직이 불어나면 김성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지금부터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지. 완성이 생기죠. 부산군에서 이 슬로건은 되게 유명해요. 무산을 성도군으로, 청진을 성도 청진으로, 평양을 성도 평양으로 만들자. 이게 슬로건이 진짜 진짜 대단한 슬로건인데 이게 정말 유명하고 정말 위험한 이유가 그 당시는 밥 먹듯이 사형을 집행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한다? 이건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뭐.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데 굶어 죽을 바엔 한번 들고 일어나자 보자. 북한같이 이제 경찰국가 통제 사회에서 이게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 네. 힘들겠죠. 그럼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은 진승 오광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진시황 때. 진시황 때 진나라는 북한 못지않은 경찰국가였어요. 만리장성 같은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몇 시까지 도착을 해라. 공사 현장에. 못 오면은 그냥 100% 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진승이랑 오광이란 노동자도 비가 와가지고 못 간 거야 이게. 어차피 죽는다.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이럴 바에는 모인 거예요. 같은 노동자들. 야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한 번에 들고 일어나서 죽어보자.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재국가 진시황의 진나라가 한번 멸망할 뻔해요. 와, 그대로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펭귄이 용기를 가지고 폴짝 뛰어들어가죠. 다 따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성도파가 이제 27년 전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제2의 김성도, 제3의 김성도가 만약 나온다면 네. 이 경찰 국가인 북한에서도 충분히 진승 오광의 난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 성도파가 정말 이 정치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국적인 어떤 시민들의 여론, 지지, 그게 뒷받침돼야 뭐 청진을 넘어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감시가 심각한 사회잖아요. 그러면 무한 청진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대한 뜻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성도파가 나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은밀하게 무산역으로 향합니다. 두벅 안전원 등의 이 감시를 피해서 무산역은
뭐 무산에 사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가장 무산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 무산역 담벼락에 성도파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라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라는 힘찬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그 무산역에 밤사이에 탁 새긴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 많은 무산 사람들과 청진 사람들, 오가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봤을 때, 그리고 이거는 김성도파라는 게 지금부터는 어떤 정치적인 조직체다라는 것을 사실은 대외에 알린 거거든요. 자기 존재를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산역이 아무리 신새벽이라고 해도 그래도 역전이기 때문에 꽃제비니 뭐니 거기서 이렇게 머무른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글씨도 너무 길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을 뒤엎자는 거는 북한은 장군님은 곧 조국이고 조국은 곧 장군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뒤엎는다는 건 장군님을 뒤엎겠다는 얘기거든요. 반당 반혁명 분자인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요, 그 독재국가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슬로건이고 사실 체제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그걸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 그런 슬로건을 썼다라는 건 이거 정말 말하자면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벽보 사건 이후에, 병낙서 사건 이후에는 저것들 다 소탕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된 거죠. 그때 또 마침 잡아들일 만한 명분을 빌미를 줘요. 성도파의 일원이었던 김성도의 친구가 당 간부 자녀를 폭행하는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나와. 잘 뭐 눈에 가시 같았던 성도파 명분이 생겼죠. 사건도 생겼겠다. 당 간부의 자녀를 폭행했다. 뭐를 뒤집어 씌우기 좋습니까? 당의 반기를 들었다. 라는 딱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까지 씌우기가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폭행을 했던 김성도의 친구부터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파를 모조리 다 일망타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우리 오빠가 돌아간 날이었어요. 3일장을 치렀는데 그때 우리 성도가 그때 알았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서 자기 체포영장이 떨어진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마침 체포영장 떨어지면서 이 산을 전부 다 포위한 거죠. 그때 이제 알아가지고 성도한테 빨리 도망가라 막 이랬더니 그때 아마 자전거 한 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도망을 가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도망갈 수가 없이 바로 체포된 거죠. 중국 달아날 건 달아나고, 그다음에 지금 산에 올라갈 건 산에 올라가고, 달아나다가 결국 잡힌 게 7, 80명이 잡혔습니다. 중국이 피신하려다가 잡혔습니다. 이 반에 잡게 하면서 이 총을 여기다가 들이대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기 총을 여기다 대더라고요. 총을 이마에다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맞기도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개패더라고요 진짜. 나는 도끼라는 거는 나무나 쪼개는 거지 도끼로 사람 패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도끼 이 날 말고 둥을로 사람을 막 도끼로 패고 그다음에 그때 11월 달이니 11월 말이니까 북한은 춥잖아요. 그래서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 그 제갈 우린 달가지 난로로 이거 살 막 지지고. 아유. 개패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막 완전 안 한 것도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어떤 애들은. 야, 지금 가족의 장례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동생이 긴급 체포가 됐고 증언해 주신 허철호 씨뿐 아니라 체포된 사람 모두 고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성도파 멤버들이 다 이제 유치장으로 끌려 들어와요. 당시에 이제 그 끌려갔던 유치장이 약 10칸 정도 됐다고 하는데 꽉 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0일, 열흘 동안 계속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문을 받다 보면은 정말 이길 장사가 없다고. 너무 아프니까 다 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서 썼다. 우리 무슨 뭐 혈맹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성도파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고문을 받는 도중에 이 성도파를 괴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자백을 합니다. 네. 무슨 자백을 했을까요? 우산을 넘어 청진 평양을 장악하자. 가 우리 성도파의 강령이다라는 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평양을 장악하자. 그럼 여기선 더 이상 경제사범이 아니라 이건 국가 반역죄, 전복 사범이 돼버립니다. 평양으로 진격하자. 이건 나라를 뒤집어 엎자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북한 당국에서 일단 단속할 때 세게 단속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우선 이제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파에게 이제 덧씌워진 죄가 있었는데 그게 성도파가 무기를 소지한 무장단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빼박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를 제공한 게 이제 바로 대한민국 안기부다. 아니. 안기부다. 아니. 이러면 이제 냄새가 펄펄 나는 거지. 아, 이제부터는 만들어졌구나. 사건. 남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지원을 받아서 무기까지 소지하고 간첩단.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무력 집단이다, 무장 집단이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간첩단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간첩단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간첩단은 그 저기 정보만 주는 건데 이건 아예 무기를 가지고 정변을 갖다 킥했다 이렇게 되는 세력으로 거죠. 만들어주는구나. 독재 정권이 해 오던 그런 그 수법에 의해요. 국가가 뭐 전복될 위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적국이 시켜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 일타쌍피가 되거든요. 특히 구소련에서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구소련에서 무슨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는 미국 CIA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독재 국가의 FM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게 북한에서 보더만 마치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남조선의 간부라 이거 안기부나 또는 다른 나라 간첩들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고위직이 있었댔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손전으로 뿔크고 또 보위부는 또 하는 짓 보면은 이렇게 무슨 큰 사건으로 이렇게 부풀리게 만들어서 자기네가 마치 큰일 한 것처럼 칭찬도 받고 출세도 하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생적 조직이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외부에서 뭘 해야지 안의 불만 때문에 애들이 자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규합을 해서 반 김정은으로까지 컸다. 이것도 또 주민들이 알면은 또 야, 이건 뭐 그럼 우리끼리 한번 해볼 수 있는 딴데또 거야 있을 이런 수 있고. 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안전부에서 이제 무산군에서 생겨났던 이제 성도파에 대한 일망타진.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또 김정일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김정일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바로 이 성도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인데 우리 사회에 이런 청년들은 필요 없다. 김일성, 김정일이 그렇게 교시, 뭐 말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내려졌다는 거는 그냥 100% 죽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 없다. 저. 네, 필요 없습니다. 이 당시가 상당히 이제 김정일로서는 최재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시기인데 그 위기의 핵심이 지금 김정은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젊은 세대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 이 청년층이 사회의 어떤 기둥인데 얘들이 이렇게 되면은 미래가 없다 이거고 교정의 가능성이 없다.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한 거겠죠. 이건 사형 선고잖아요. 필요 없다. 이분들이 이렇게 소탕이 됐잖아요. 김성도 잡혀갔고 2인자였던 최영학도 잡혀갔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를 봤던 3인자 허철호 씨까지 20명이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갔어요. 심지어 그중에 2명은 공개 재판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당합니다. 김성도와 2인자 최영학 이 두 사람은 총살돼요. 그리고 두 사람의 총살 장면을 이 동고동락했던 성도파 일원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아직은 안 잡혔지만 부산 주민들 사이에서 숨죽이면서 오열하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파 조직원들이 그 장면을 다 본 거죠. 허철호 씨도 그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손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야, 김성도 패다 나오라 해가지고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발로 차고 뭐 완전히 뭐 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상이 때리고 굿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트럭이 막 완전 대실득 실더라고요. 트럭에다가 무상군 장만항이 갔어요.
부산 장마당에 가면은 우리는 벌써 아는 거죠. 공개청을 거기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 공개청이다. 아이고 그 다음부터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정신을 확 잃었어요 완전히. 더군다나 영양실조가 걸렸었는데 너무 완전히 앞이가 별지각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솔직히 막 완전히 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양팔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꼭 재판까지 버텨야 되니까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김성도하고 최양하기가 둘이 각각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저는 12년 먹고 그땐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이 하늘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 아프 걔네를. 와. 그 앞에 두 명을 이렇게 뭐 말뚝에 매달아 놓고 쏴 죽이잖아요. 그걸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형제인데.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알아서 그냥 날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일 한 가지 딱 억울한 게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뭐 국가정복 한다고 뭐 국가정복 이렇게 이런 거 한다니까 좀 이걸 그래서 한 번에 밟아 죽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너무 좀 비참하게. 은희 씨도 무상군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 성도파 이 총살이 당한 얘기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현장에 가서 지켜봤었죠. 학교에서 그 총살할 때면 이렇게 가서 보거든요. 단체로 가서 보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 마치기도 전에 성도파 총살하니까 가야 된다 해서 줄 맞춰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사형 현장으로 갔었죠. 가서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사람도 되게 앞에 서 있는 남자들도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막 재판을 뭐라 하는데 이게 웅얼웅얼 하니까 사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은 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사형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트럭에서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끌려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미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여기를 막고 나온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뚝에 매달 때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별말을 다 토로하니까 사용할 때는 꼭 재갈을 물려서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거기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 묶는데 막 안 묶이겠다고 발악을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처참하니까 사형 집행하면 사실 우리 어린애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뒤에 서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소름 돋으니까 쏴 이래요. 뭐 3번 쏴 하는데 그 쏴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머리를 돌리는데 돌리면 지도원이 자꾸 보라고 해. 왜 돌리냐고 머리를 꼬쟁이를 이렇게 찍어놔요. 근데 그게 성도파의 그 두목이랑 뭐 여러 명을 사용했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아까 말 그 중에서 재갈을 물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7, 18세기에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당하면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민중 축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형수들이 오히려 이제 영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못하게 이걸 막아버린 거죠. 하다못해 재판을 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도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냐라고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삶을 마감한 우리가 회사에다 사표만 쓰고 나와도 얼마나 그 회사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근데 인생을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건 이건 끝까지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 이혁 씨는 작년까지 북한에 있었으니까 이런 공개 처형 같은 걸 또 보신 게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22년도부터 공개 총살이 정말 많아졌는데 까지 그 사람들 살해해가지고 공개 총살하는 거는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데 그 반동사상법 나와가지고 남한 드라마 3개, 그 신기전이나 거기서 평범한 역사 드라마 그거 보고
노래 그래서 일반적인 노래 70편 듣었는데 24살짜리 이거 애를 쏜 우리 같은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공기초용을 했어요? 네, 공개수. 총살을? 네. 나만 야,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그 중학생 30명을 그냥 한 번에 쏴 죽였다고 했는데 미친 국가인 거죠. 미친 국가. 나도 암만 북한에서 와서도 북한 입구 살다가도 이런 소리 들으면은 와 이게 정말 충격인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런 북한 사회의 이야기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끔찍하죠. 성도파 이제 그 리더인 김성도 네. 2인자 최영아가 이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 인터뷰의 이제 주인공인 허철호 씨는 이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죠. 12년형을 받았다라고 그러게요. 했는데 자, 그 후 허철호 씨는 2013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후 10년 동안 같은 주변 탈북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사시다가 이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진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성도파에 관련된 이야기를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픈 거는 그때 당시 거기서 폐결핵을 만났거든요. 허약을 만나면은 폐결핵이 옵니다. 폐결이라는 게 거기 폐결핵이 제일 많은데 북한에서 회복은 안 된대요. 회복은 안 되고 그냥 그 현 상태만 유지만 해라.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렵다고 봐야죠. 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러다 죽는 거죠. 아 이랬다가는 그냥 누구도 모르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죽어도 모르게 있으면은 그 이야기가 아무 누구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리에 아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다 얘기해야 되겠다. 아이 후회는 안 합니다. 그게 후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 바보입니까? 다 북한 사람들도 다 바보 아니에요. 모르게 다 하는 거죠. 독자적으로 막 탄압하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거지. 다 이제 때가 되면 다 일어납니다. 이제 다. 편집자가 없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